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2025년 9월 24일) 저녁, 바람의 왕이라 불리는 태풍 라가사가 광동성 양강시 해릉도 해안 일대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풍력 13급이었지만 현지 기상대의 실측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풍속이 16급에 달했습니다. 해상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수많은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바다는 요동쳤으며 나무들도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며 진짜 무섭다, 이건 재난 영화 같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손 놓아! 잡지마! 손 떼! 붙잡지마! 안 다쳐! 더 이상 안 다쳐! 안 다쳐! 더 이상 안 다쳐! 손 떼! (2025년 9월 25일) 오전 태풍 라가사가 지나간 뒤에 광동 양장 시내는 말 그대로 참혹한 모습입니다. 도심 곳곳엔 유리 파편이 가득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고층에서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것입니다. 주차된 차량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면 유리가 산산조각 난 차도 보이고 두꺼운 유리창까지 깨진 차량도 있습니다. 피해는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쪽 충전소를 보면 원래는 큰 비가림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체도 없이 날아가고 부서졌습니다. 차량을 어디서 충전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누군가의 매트리스가 바람에 날려 도로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공유 자전거들은 다행히 고정되어 있어 그대로 있었지만 교차로는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왔어요. 창문들을 보세요. 전부 바람에 밀려 열려버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닷물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이곳에선 아무리 창문을 묶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태풍이 얼른 지나가길 바랍니다.
난 좋아요. 온라인에 올라온 수많은 영상들은 태풍 라가사가 광동 지역의 심각한 풍수해를 초래한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도로 위에서는 철판과 각종 잡동사니들이 강풍에 휘날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며 차량이 파손되는 등 현장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습니다. 24일 아침 태풍 라가사가 거센 비바람을 동반하며 광동 연안을 강타했을 때 태풍 중심 북쪽에 위치한 주해 향주구의 묘만 주요 관측소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17등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파도는 매우 거셌고 침수 속도 또한 상당히 빨랐습니다. 동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단 몇 분 만에 여러 거리가 물에 잠겼고 1층 상점과 주택,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광동 양강시 해릉도입니다. 현재 이 일대는 체감상 풍속이 이미 10급을 넘은 상태이며 눈앞의 나무 3그루도 거의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바람의 세기는 약 14급에서 15급 사이로 추정되며 오늘 오전 6시경 이곳이 태풍의 최대 상륙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건물 상층부는 이미 정전된 상태이며 저희는 잠시 휴대폰 충전을 마친 후 이 자리에서 생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소식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폭우와 함께 슈퍼급 강풍이 몰아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이 상륙 중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곳 광동 양강시 해릉도는 현재 약 12급 수준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저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동성 전역에서 대피한 인원은 189만 명을 넘었으며 광주, 해주 등 다수 지역의 육상 교통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한 심천, 주해 등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도 항공편이 대규모로 취소되었고 특히 대만군의 5개 공항에서만 취소된 항공편이 3,000편을 넘어섰습니다. 태풍 라가사가 휩쓸고 지나간 뒤 광동 양장시 도심은 그야말로 처참한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나무는 몇 사람이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은 거목인데 이런 나무조차 강풍에 뿌리째 뽑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카메라를 따라 시내 주요 간선도로 여러 곳을 함께 둘러보며 현장의 참상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태풍 라가사가 하루 동안 휩쓸고 지나간 뒤 광동 양장시의 피해 상황을 현장 1인칭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경성구 일대는 참혹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가로수들은 대부분 강풍에 쓰러져 도로를 뒤덮고 있고 길가의 조경수들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 뿌리째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철제 가림막은 거의 모두 날아가 버렸고 임시 가건물의 지붕도 통째로 뜯겨나간 상태입니다. 도로변 상점들의 간판과 광고판 역시 제 기능을 잃은 채 찢기고 구겨져 널려 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태풍이 휩쓸고 간 상흔 그대로이며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광동 양강시 중심가인 서평북로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라가사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의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고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쓰러져 거리 곳곳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멀쩡했던 길이 이제는 돌아갈 방법조차 막혀버렸습니다. 이 일대는 사실상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윤입니다. 천사 신원로. 번화했던 거리가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블로그는 이런 방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며,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게였지만 더는 운영을 이어갈 수 없어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개월 전 수많은 네티즌들이 식당 창업을 만류했지만 스스로 부딪혀 보지 않으면 후회가 남는 성격이라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이 가게는 나와 맞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정리수순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오림점이 곧 폐점하게 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계속해서 가게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모든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애들이 계약한다고 설마 그 이후로 제 식당까지 망하겠습니까? 아이들 계약하면 오히려 축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일은 다 같이 저희 식당으로 오세요. 아이들도 함께 데려오세요. 제가 숙제도 봐드릴게요. 단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가능합니다. 2학년 이상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요.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잠깐 눈을 붙이고 싶어도 잠이 안 오고 밥 한술 뜨려 해도 입맛이 뚝 떨어져요. 결국 그냥 가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올해 장사는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죽어라 애써도 도무지 돈은 벌 수 없습니다. 거리 풍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개가 핥고 간 듯 깨끗합니다. 오늘부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곳저곳 어렵게 끌어모은 100만 위안을 투자해서 문을 연 지 3년도 안 됐는데 결국 전부 손해로 날려버렸어요. 맞습니다. 영업 종료입니다. 2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왔지만 결국 이렇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장사는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심장이 약한 사람도 못하고요. 혈압 높은 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더더욱 못하세요.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들고 나이 든 사람은 아예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블로그는 이제는 상해에서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지금 시내 곳곳에는 폐업하거나 가게를 내놓는 점포들이 넘쳐나고 대부분 적자를 감수한 헐값 처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도시의 거리 한복판,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은 이제 텅 비어있고 대형 쇼핑몰도 한산하기만 하며 소비 열기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경제 하강의 그늘 속에서 소비하지 않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광서 지역의 한 꼬치구이 노점 상인은 올해 장사는 정말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 하나 쓸 형편도 못 되고 주변 가게의 90%가 이미 문을 닫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절강성의 영파에서 정정전설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한 블로그는 역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매출이 급감했고 누적 손실은 9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외식업 붕괴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9월 20일 공식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몇 년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했고 변화도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그런데도 딩딩 꼬치구이는 해가 갈수록 매출이 줄었고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폐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게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도하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조차 없고 심지어 무료로 넘기겠다고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매장의 집기들을 중고업체에 넘겨도 고작 5만 위안밖에 받지 못합니다. 간판 하나에만 6만 위안 들였는데 말이죠. 가슴이 찢어지지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수없이 돌아봤고 반성도 했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900만 위안을 한 푼, 두 푼 잃어가며 900개의 밤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광주의 오프라인 매장 폐업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곳 중 8곳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폐업 직전까지 몰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점주들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실제로 가게를 찾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발길을 들인 고객들도 상품만 구경하고 나서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거나 다른 상점과 비교만 하고 결국 떠나버리기 일쑤죠. 그 결과 실물 상점들은 극심한 가격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로 인한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이 시장은 그야말로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이 자영업자는 한때 식당을 운영했지만 11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게 내부의 모든 집기와 장비는 중고업체를 통해 전부 철거된 상태입니다. 외식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새벽 5에서 6시까지 버티며 일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샘은 정말 몸을 망가뜨려요. 여성으로서 1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생리불순에 부정맥까지 생겨 병원을 수차례 다녀야 했고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지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몸과 시간을 갈아 넣고도 얻는 게 너무 적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작은 가게를 지키면서 몸만 축내는 지금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 노력만큼 수익이 따라주는 걸 보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블로그는 이번이 첫 창업이자 첫 매장 운영이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외식업에 도전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을 선택했다. 만약 초기 투자금이 50에서 60만 위안이었다면 지금쯤 손해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조차 싫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또 다른 자영업자 역시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17년부터 항주 사계청 도매시장에 입점해 8년 동안 장사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17년 처음 항저우 사계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첫 일은 피팅 모델이었어요. 당시엔 정해진 급여만 받아도 불평 없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스스로 나서서 했죠. 그 덕분인지 제 월급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봉 100만 위안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엔 매일 새벽 4시면 가게에 나가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꽉 차 있었죠. 그러다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가 닥쳤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오히려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무려 3천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어요. 사업은 해마다 성장했고 점포는 점점 커졌고 팀도 5명에서 20에서 30명 규모로 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고정 지출과 운영 부담도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는 저희는 모든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한 달 동안 매출이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것도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벽 같은 하락이었다며 내부 구성원들 모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 황당함과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저희 매장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매출 하락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평균 10,000위안, 약 200만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달에는 7,000위안도 넘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는 물론이고 올해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최소 3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나름 철저히 운영해왔어요. 매달 꾸준히 광고를 집행하고 쇼트폼 영상도 제작하고 일정 수준의 라이브 방송도 병행해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20만 위안 넘게 들여 차린 여성 의류 신발 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3일째 단 한 건의 매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어떠세요?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장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몇만 위안씩은 팔았는데 6월 들어서부터는 매출이 갑자기 뚝 끊겼고 오늘이 벌써 10일인데 누적 매출이 10,000위안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가게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에요. 요즘은 기존 단골들이 와서 옷을 입어보기만 하고 사지를 않고 그냥 나가고 새로운 손님은 아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저는 틱톡에서 매일 영상으로 제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위챗 모멘트에도 하루에 10에서 20개씩 상품 정보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매장에는 손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의류 장사는 한 번 투자할 때마다 기본이 10만에서 20만 위안인데 이렇게 며칠씩
연속으로 매출이 0원으로 이어지면 겪는 불안과 조바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상품 입고에는 비용이 들고 매장 임대료도 내야 하며 직원 급여와 물류 비용까지 겹치면 고정 지출만으로도 막대한 부담이 되는데 현재 매장에 쌓여있는 재고만 해도 20만 위안 상당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그녀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가 운영해온 화평인상식당은 곧 개업 1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점에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바람과 비를 견디며 달려온 지난 10년 동안 저희 화평인상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종잣돈을 만들어준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저의 모든 성장과 변화,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해온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오랜 고민 끝에 이 식당을 과감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아이처럼 정성을 다해 키워온 가게였기에 그만두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쉬움도 크고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과 주름은 이제 개미조차 끼어 죽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블로그는 지난 시간을 굳이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건 괜히 감상해졌고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의 이 마무리는 끝도 이별도 아닌 하나의 약속이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인사일 뿐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리에는 배달원, 택배기사, 심부름 대행 인력들만 가득하고 정작 손님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장사를 한 건도 못했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각까지 단 한 건의 매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내년 가게 임대료까지 벌써 다 납부했어요. 옆 가게 몇 곳은 지금도 내년 임대료를 과연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정말 9월 장사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네만 이런 건가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오늘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왕가만점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추억이 쌓인 공간이라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대로 준비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실감합니다. 요즘 외식업은 경쟁도 치열하고 환경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첫 회식을 하고 첫 비즈니스 미팅을 열어주신 많은 손님들, 저희를 선택해 주신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입니다. 이 공간은 단지 저희의 추억만이 아닌 수많은 고객, 여러분의 인생 한 장면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손님에서 친구로 이어진 인연도 적지 않았기에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모든 감정은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 잘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상하이 민항구중심병원 인근입니다. 오늘 직접 이 거리까지 걸어와 봤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어요. 거리 양옆의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거나 아예 임대조차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한 걸까요? 아니면 9월 1일 이후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서 모두가 한꺼번에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식당 운영자는 5년간 가게를 지켜왔지만 끝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2월 13일 초성청가에 샤브샤브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당시 팬데믹의 여파로 같은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이 잇따라 철수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녀의 가게만이 끝까지 남아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손님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텅 빈 상권 속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장을 만달광장으로 이전했고 일부 단골 고객들이 따라와주며 다시 희망을 품었지만 냉혹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정비 지출은 여전히 수입을 초과했고 그녀가 기대했던 반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엔 이미 저가 뷔페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품질만큼은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원가는 계속 오르고 상가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 결국 수익은 거의 남지 않게 됐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그만두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제 고객, 팬,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고 버텨왔지만 냉정한 현실은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수익과 지출의 불균형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가게 사정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블로그는 수없이 반복된 내면의 갈등 끝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거리에 폐업하는 점포가 이렇게 많은 이유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물건 하나를 사도 손가락 한 번이면 단 1초 만에 결제 금액이 몇몇 대형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지역 상인들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구조죠. 게다가 영향력 있는 대형 인플루언서 한 명이 수천, 수만 개 매장의 매출을 앗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길거리 상점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은 날이 갈수록 더 빠르게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오프라인 점주는 그저 텅 빈 가게를 지키며 언제 가게를 넘겨야 할까를 고민하는 처지입니다. 결국 점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고 그 다음 사람도 역시 손해를 보게 되며 마지막엔 내가 운영을 잘못했나 라는 자책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지금처럼 모든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돈은 전부 플랫폼에 흘러들어가고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장사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산둥성 교주 서로에 위치한 길상동과 매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1년 겨울 텅 빈 가게 안에서 도면을 들고 이리저리 고민하며 인테리어 스타일을 하나하나 정해 나가던 그날들.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죠. 특히 사용한 전통 동소든 북경에서 특별히 주문에 공수해 온 것이었고요.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한 분 한 분의 손님을 소중히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낯설던 얼굴들이 점점 익숙한 단골이 되었고 함께 나눈 수많은 뜨거운 순간들이 이 공간, 길상동거의 시간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블로그는 사실 폐점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 역시 오랜 시간 고민과 갈등을 반복했다며 가게 한편에 자리한 익숙한 동속과 동료들이 분주히 오가던 작업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동행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라고 조용히 작별을 전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영상 하단 댓글을 통해 가게를 닫는 것도 분명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성장이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는 법을 배우고 한쪽 문을 과감히 닫아야 다른 창을 열 수 있다는 것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유난히 돈 벌기가 어렵고 모든 업종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담담히 되짚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게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3월 저와 친구 2명, 총 3사람이 의기투합해 이 여성 의류 매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지난 일 연여 동안 저희는 정말 작은 가게 하나에 온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한 옷들은 모두 저희가 직접 입어보고 원단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본 뒤에야 들여온 제품들이었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옷이 아니라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상품을 고객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요즘 공장들은 주문을 따내기 위해 서로 가격을 낮추고 인건비까지 줄이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에게 맡기고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사람을 갈아넣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루 일당이 25위안이던 일이 20위안으로 줄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20위안이 다시 18위안으로 떨어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 문을 연 정골량탕 식당도 며칠 되지 않아 벌써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 옆으로 이어진 몇몇 점포들 역시 줄줄이 양도 안내문을 붙였고 오랜 시간 장사를 이어오던 가게들조차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점포를 넘긴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블로그는
이 아파트 단지 상가는 한때 활기가 넘쳤고 점포 임대료도 꽤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2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며 지금은 대부분의 가게들이 줄줄이 점포를 양도하며 상권 자체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와, 이게 다 아이폰 사러 온 거예요? 줄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예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이폰이 이렇게까지 인기였나요? 여러분, 이건 진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난 올해 경제가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3,000위안짜리 폰을 14만 명이 예약했다는 소식을 보고 알았어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9월 19일 중국에서 정식 출시된 이후 현장은 문자 그대로 인기 폭발 수준입니다. 출시 다음 날까지도 북경, 상해, 심천 등 주요 도시에서는 긴 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2km 바깥까지 줄이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아이폰 17 신제품 발표 이틀째입니다. 이곳은 심천 홀리데이 플라자에 위치한 심천 최대 규모 애플 매장 중 한 곳입니다. 보셨죠?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 얼마나 잘 나왔는지 정말 잘 팔리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없어요. 제 아이폰 17이 더 늦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배송일이 10월 4일부터 20일 무려 3에서 4주나 걸린다니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 갔죠? 중국 제1의 전자상가라고 불리는 화강북. 진짜 성지예요.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 전부 최신 아이폰 파는 데랍니다. 매년 공식 매장에서 못 사면 다 여기 와서 웃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까 1층에 사람 엄청 많던데 전부 파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러 온 사람일까요? 폭발적인 판매 열기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은 기본형 아이폰 17 모델의 하루 생산량을 약 3에서 40%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의 이른바 황후, 즉 암거래상들 또한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반응하며 본격적인 현금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부 황후는 매장 앞에서 현금 1000위안을 외치며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즉시 현물 매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애플 공식 매장 앞 지금 암거래상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어제는 400위안 더 주고 매입하더니 오늘은 500위안을 붙여 되팔고 있어요. 오늘은 매입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네요. 자, 얼른 라이브 방송 들어와서 확인해보세요. 지금 아이폰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현장은 온통 암거래상들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뒤쪽, 그리고 매장 바로 밖에 또 다른 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담해요. 마음대로 하고 있네요. 오늘 저희는 항주 만상천지 애플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암거래상들로 북적이는데요. 어라? 지금은 웃돈이 1200위안이라고요? 어제는 700위안 아니었나요? 700위안이면 우리도 매입 안 돼요. ET 모델은 1000위안 붙여야 돼요. 512 집비는요? 700이요. 그럼 프로맥스는요 얼마예요? 800위안이요. 그럼 가장 적게 붙는 모델이 뭐예요? 프로 오일이는 300위안 추가, 프로맥스 1T는 1000위안 추가예요. 1T 모델은 800위안 붙습니다. 1T에 800위안? 암거리 상들 진짜 많네요. 800부터요. 자자자. 와, 너무 무섭다. 개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핸드폰 수령하고 나온 지 2분도 안 됐는데 벌써 800위안 웃돈 붙고 있어요. 저 오빠 또 새 매물 찾았네요. 512GB는 400위안, 1T는 800위안 추가래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우린 파리처럼 쫓겨났네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매입했어요? 아이폰 프리미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출시 이틀째,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1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 17 프로 맥 오렌지 256은 약 700위안의 웃돈이 붙고 있고 화이트 컬러는 400위안 수준입니다. 오일이 모델은 두 색상 모두 약 400위안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1T 모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T는 약 500위안 정도였는데 오늘은 오렌지 기준 800위안까지 올랐고 화이트는 약 500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T 모델은 약 300위안 수준일 겁니다. 아이폰 17 나왔다고 설레발치는 사람들 너무 많네. 난 진짜 남이랑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핸드폰이란 게 전화 걸고 문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겨우 전화기 하나로 왜 그렇게들 비교질인지 모르겠네. 자기 할 일 잘하고 남 따라 하지 말자고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와 비교는 하지 마세요. 중공의 장기적인 민족주의 세뇌와 반미 선전 속에서 그동안 국산 브랜드를 고집하며 화웨이를 적극 지지하던 소비자들조차 이제는 하나둘 애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냥 성능이 더 좋으니까요. 진짜 너희는 애국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맨날 애플이 얼마나 좋다느니 떠들어대고 아이폰 17 출시되니까 다들 달려들어서 핥고 있잖아. 예약 판매 서버까지 마비시키고 우리 국산 폰이 좋지 않나? 한참 앞섰다고 홍보하고 카메라 화소는 억 단위로 망원경 수준이지 10,000위안짜리 아이폰이 그걸 이길 수 있나? 나도 애국자다. 근데 나도 아이폰을 쓴다. 왜냐고? 난 대출 관련 일인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영상 촬영이 필수인데 수십 대 테스트 해봤지만 영상은 결국 아이폰이 최고더라고. 어쩔 수 없지. 현실이 그렇잖아. 누가 저한테 화웨이를 살지 애플을 살지 묻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화웨이는 한참 앞섰다는데 어디서 앞섰냐고요? 화면 크죠? 가격 높죠? 거기다가 또 저핀이 황제급입니다. 기술로 말하자면 저도 기술쟁이 출신입니다. 풍문고 S, 유체 유리, AIA 통신, 기술까지 물론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참 앞섰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폰을 쓰느냐고요? 그건 여러분 잠깐만 진정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도 마음은 화웨이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제 지갑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 통장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화웨이 저사양 모델이 17,999위안, 고사양 모델은 21,999위안입니다. 겨우라는 단어가 제 잔고 앞에서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 가격이 제 소비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참 앞섰다고? 도대체 어디가 한참 앞섰다는 거야? 2만 위안이 넘는 폰을 뜯어보니 속은 엉망진창에 부품은 뒤죽박죽. 이게 어떻게 아이폰을 이긴다는 겁니까? 자, 샤오미 고급 모델 한번 보세요. 내부를 뜯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건 뭐 200년 전 배선인가요? 진짜 어이없다니까요.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중국 강소성 서주시에서 3살 남자아이가 집안 소파 위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놀던 중 갑자기 기기가 폭발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달려가 확인한 결과 아이의 손과 하반신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영상 속에서는 아이의 사촌 형이 외칩니다. 이모, 도대체 무슨 폰을 산 거예요? 자,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만약 당신에게 예산이 6,000위안 있다면 아이폰을 살 건가요? 아니면 화웨이를 살 건가요?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사실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뻔하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화웨이를 골랐을 거예요. 그땐 가성비가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웨이 폰 해마다 가격만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 애플은 어떤가요? 몇 년이 지나도 가격은 거의 그대로고 올해는 심지어 국가 보조금 500위안까지 붙었어요. 기본형이 5,999위안이라도 할인받으면 5,499위안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는 이유는 외제를 좋아해서도 애국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애국심을 물건 하나로 평가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닛산차를 타고 아이폰까지 쓰면은 매국노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애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저 자신에게 책임지는 소비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이폰을 사는 건 결국 자신에게 책임지는 선택이다. 이 말은 단지 네티즌들의 소신이 아닙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부인인 백내원 역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속에는 2013년 당시 석건평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 들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들끓었고 당국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백내원이 더 이상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사진이 유포됐지만 이미 불붙은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왜 중국의 퍼스트레이디는 아이폰을 좋아하는 걸까? 민심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팽레오는 2013년 멕시코 순방 당시에는 아이폰 5를 사용했지만 1년 뒤인 2014년 독일 방문 때는 중국산 스마트폰인 중흥의 누비아 Z5 미니로 바꾼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프리미엄 앱이 많은 거죠? 오늘은 기기 매입 얘기가 아니라 화웨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화웨이를 비판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좀 불만을 말해보고 싶네요. 방금 메이트 40 프로 모델을 하나 받았습니다. 상태도 매우 양호했고 출고 초기화도 방금 마쳤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필요 없어 보이는 앱들이 기본으로 잔뜩 깔려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 휴대전화를 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원하는 앱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산 스마트폰을 켜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앱 삭제예요. 이건 진짜 불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순혈 훈몽 시스템 안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앱은 지울 수 있고 어떤 앱은 아예 지울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기기는 최신 버전 510.17 SPO로 업데이트된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10개, 총 21개. 최신 훈몽 시스템에 기본 탑재된 제3자 앱 수는 총 21개입니다. 미국 CIA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과거 아프리카, 중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중공과 협력해 감청 및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에는 통신망을 설치해 주었으며 이란 정부를 위해서는 국민 감시용 위치 추적 기술을 조립해 제공한 사실도 보고됐습니다. 화웨이의 전직 직원은 화웨이 내부는 마치 첩보기관처럼 운영되며 기업의 사업 결정이나 인력 배치도 중공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의 정예 사이버전 부대에 기술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레노버 등의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은 중공군 무기 및 장비의 연구, 제조, 유지, 보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 기업은 중공의 요구에 결코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웨이는 사실상 중공의 기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애플 쪽은 이렇게 많아요. 전부 다 애플 사려고 몰려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마치 공짜라도 나눠주는 것처럼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섰고 아침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계 압도적 1위, 한참 앞섰다 입니다. 멀찌감치 앞서 있다 입니다. 경쟁사들을 우린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분양사무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집 보러 온 사람들요, 전부 바람잡이 알바들입니다. 하루 200위안 받고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집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요, 솔직히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200만 위안을 주고 산 집인데 오늘 중개업소에 알아보니까 고작 100만 위안 초반대에나 팔 수 있대요. 그것도 그나마 잘 팔리는 경우 기준이라네요. 세상에 그냥 100만 위안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진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대체 내가 이 대출을 왜 갚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해는 정말 놀랍습니다. 2019년 말 30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고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총 400만 위안 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대출만 80만 위안 넘게 갚았는데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68만 위안입니다. 정말 집을 산 건지 조상님을 모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때려 딱이라도 때리면 속이 좀 풀릴까 싶어요. 그냥 제 뺨을 제가 후려치고 싶을 정도예요.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요? 바로 집을 산 거예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집 하나, 차 한 대, 전부 다 함정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는 함정일 뿐입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과 내수 소비 유지를 위해 이미 금융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까지 모두 경제발전과 소비 진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유도 속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거대한 빚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오늘 오후 저희 가게에서 중고주택 하나 상담했는데요. 위치는 고신고입니다. 예전엔 그 아파트 단지 이름만 들어도 유명했죠. 그런데 집주인 말씀이 가관이에요. 안 파는 게 아니라 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2019년 10월 고신고에서 당시 가장 비쌌던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것도 고급 인테리어조차 안 된 확장형을요. 평당 거의 13,000위안에 매입했고 면적은 123제곱미터, 여기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합쳐 총 160만 위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80만 위안을 넘는 수준입니다. 계약금 20%를 내고 나머지 120만 위안 이상은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 뒤로 5년 가까이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왔지만 아직도 남은 잔액이 120만 위안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금리도 높았습니다. 연 5.6에서 5.88% 수준이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지금까지 낸 금액 중 거의 3분의 2가 전부 이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무서운 현실은 뭐냐면 그 집을 팔아도 대출 잔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하철이 개통되자마자 예전 집주인들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엔 평당 8,800위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미친 듯이 집을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평당 3,000위안, 심지어 2,90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풀옵션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도 총액이 고작 28만 위안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얼마나 손해보는 거죠? 그냥 다 날린 거죠. 그냥 다. 집을 팔아도 대출도 못 갚아요. 이 집은 160제곱미터가 넘는 호수 전망 아파트예요. 200만 위안이 넘게 주고 산 집이니 떠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둘러보세요. 여기 북쪽에 방이 2개 있고 이쪽은 주방 겸 식당. 남양 마스터룸 하나에 욕실이 딸려 있고 또 다른 남양방에도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 내 활락구름, 호수 전망. 프리미엄 아파트는 정가 기준 평당 11,000위안. 지금은 2,000위안 깎아 평당 9,000위안에 나와 있어요. 9,000위안 곱하기 168제곱미터는 총 151만 위안. 이자 계산은 빼고 말해도 지난 5년 동안 낸 이자만 해도 엄청날걸요. 매달 외서 6,000위안은 꼬박꼬박 냈을 거예요. 방금 계산해봤는데 아직 남은 대출이 119만 위안이에요. 119만 위안 나누기 168제곱미터면 평당 약 7,000위안 꼴이죠. 지금 이 상황 그냥 완전히 손 털린 겁니다. 제 집이 2,900위안에 팔렸습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집 한 채가 그냥 이렇게 사라졌어요. 오늘 법원에서 그 돈을 제 계좌로 이체해줬는데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멍해졌습니다.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분노도, 눈물도, 아무것도요. 이 블로그는 2016년 그는 청도에서 약 110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총 가격은 108만 위안, 당시 손에 있던 자금은 30만 위안으로 여기에 3만 위안을 빌려 33만 위안을 모아 계약금으로 넣었고 나머지 75만 위안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7년 동안 은행에 상환한 금액이 약 36만 위안이었지만 이 중 28만 위안이 이자, 실제 원금 상환은 8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65만 위안의 대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정상 집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대출 상환을 중단했고 은행은 지난해 그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집은 압류되고 계좌까지 동결됐습니다. 여기에 연체료,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되면서 그가 떠안아야 할 금액은 무려 15만 위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래 그의 것이었던 이 집은 결국 남은 게 고작 2,900위안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값이요.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반토막도 모자라서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저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배경도 연줄도 아무것도 없고 당시엔 시내도 아닌 외곽에서 겨우 집을 샀죠. 솔직히 말해 시내 쪽 집은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 이 동네는요. 주변 인프라도 없고 집 구조나 품질도 엉망이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난방도 없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겨울만 되면 꼭 이걸 켜야 합니다.
스위치 딱 누르면 전기로 난방이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요. 전기로 난방하면 겨울 한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무려 5천 위안 넘게 나옵니다. 4년 동안 이 집 가격은 무려 20번이나 조정됐습니다. 처음엔 400만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9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 10월 8일 이 집이 처음 매물로 나왔을 때 희망가는 40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꽤 괜찮았어요. 저도 한 고객이 380만 위안까지는 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집주인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겨우 2만 위안만 깎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 집을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팔지도 못하고 세만 주는 상태로 계속 시장에 남아 있었죠. 2023년 2월 1일 매물가는 380만 위안약으로 낮아졌지만 당시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는 340만에서 350만 위안, 즉 여전히 30에서 40만 위안 비쌌던 겁니다. 거래가 될 리가 없었죠. 가격은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380, 350, 335만 위안 하지만 335만까지 내려갔을 때도 실제 시장 시세는 300만 안팎이었습니다. 여전히 비쌌습니다. 2024년 매물가는 245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은 210만 위안 수준이었어요. 또 안 팔렸죠.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이 집의 가격은 189만 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만약 당신이 200만 위안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8,300위안씩 써도 2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200만 위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땐 매달 8,300위안을 은행에 갚아야 하고 그걸 무려 3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집을 사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10년치의 인생을 미리 저당 잡힌 셈이라는 거예요. 2025년 8월 기준 중국의 신규 대출 총액은 13조 4,600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7,110억 위안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기 대출은 3,725억 위안이 줄어든 반면 중장기 대출은 1조 8천억 위안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중장기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즉 주택구매용 대출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부분에서조차 점차 상환을 중단하거나 아예 상환 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는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중앙공원 쪽에 사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그 집도 소형인데 이미 10만 위안이나 가격을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 12시가 넘어서 자기는 정말 못 버티겠다면서 거기서 또 8만 위안을 더 깎았대요. 거기다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전부 주고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로 부동산 앱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우리 집이 50만 위안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 때 얼마 줬는지 아세요? 거의 15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100만 위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80만 위안 넘는 대출이 남아있는데 도대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이 집을 샀는지. 지금 이 비서에 오래되고 낡은 집, 이걸 지금 판다고 해도 대출금을 다 못 갚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매달 4천 위안씩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정말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국 당국이 9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국의 70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경의 하락폭이 가장 커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상해와 광주 역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연구기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중국 100대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은 무려 4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광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유공장 지역은 평당 3만 8천 위안까지 떨어졌고 금융성도 평당 3만 위안대, 관광신성 역시 평당 3만 위안에 헐값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성은 아예 평당만 9천 위안까지 하락했고 만과미옥의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23제곱미터짜리 집이 26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평당 11,000 위안으로 10년 전 분양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북경의 집값이 정말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4년 초까지만 해도 분양가가 평당 7만 위안을 넘던 신축 아파트가 지금은 5만 위안대로 떨어졌고 심지어 돈만 주면 바로 넘긴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격 붕괴는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가격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중에 이걸 다시 사줄 사람이 있을까? 유통이 되긴 할까? 현금화가 가능할까? 지금 북경의 많은 지역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건 최근에 제 팔로워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걱정하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경 이완의 집값이 평당 2만 위안이라니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보통 북경 이완이라고 하면은 집값이 무조건 평당 10만 위안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비싸야 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만에서 3만 위안대인 집도 존재합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이완 근처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은 홍선가원이고 판자위안 지역에 속해 있으며 북경 이완과 삼환 사이에 위치해 있어 입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제 거래 가격은 평당 약 2만 7천 위안입니다. 이게 북경이 아니라 서안이나 정주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수도 북경 한복판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북경 6환 근처에서도 이런 가격으로는 집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인도엔 집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정가의 60% 할인 가격에 나온 집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집은 북경 통주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280만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115만 위안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납니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아래층에 있고 40분이면 북경 국무무역센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 3개월 만에 북경 대도시 기준에도 포함된 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조건의 집이 60% 할인된 가격에 나왔습니다. 난징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이 집 주인이 지금은 일이 없어 시골로 돌아가려 합니다. 당시에 이 집을 320만 위안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원한다면 그냥 넘기겠다고 해요. 조건은 단 하나,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9천 위안씩 대출 상환만 하면 된답니다. 이번 공황성 급매와 심지어 헐값 정여식 매도 현상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마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심천에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지 집값이 무려 2008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용화와 용강 지역은 이미 바닥을 쳤고 복정과 남산 일대는 75%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풀옵션 아파트도 1제곱미터당 4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전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6조 309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대비 12.9% 감소했습니다. 그중 주택 투자액은 4조 6,382억 위안으로 11.9%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신축 상품 주택 판매액은 5조 5천억 위안으로 7.3% 줄어들었으며 그중 주택 판매액은 7.0%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공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보면 단순히 가계 대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업, 기관 대출 규모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이후부터는 대출액이 매달 5천억에서 6천억 위안 수준에 머물다가 7월에는 폭락하여 600억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출 축소가 다층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낮아 상업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민중의 주택 구매 의지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대출 공급도 부진했으며 소비대출 또한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든 서민이든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국 사회 전반의 경제 신뢰 상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경제가 20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경제 대침체 속에서 석금평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공동체 식당, 퇴경 환림, 청년 하방, 공급 판매 협동조합 등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외부에서는 석금평은 후진 기여를 넣고 싶어 하지만 결코 만능은 아니었다라는 조롱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신형 벤츠가 현금 일시불로 겨우 17만 위안입니다. 정부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15만 위안대로 내려갑니다. 이건 국산 벤츠 기준이고요. 수입산 벤츠도 지금은 21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18만에서 19만 위안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도 국제 모터쇼 진짜 미쳤어요. A6가 지금 고작 25만 5천 위안이에요. 지금 차를 사면 성도 구지역 보조금 300위안, 국가 보조금 15,000위안, 성 보조금 13,000위안, 거기에 틱톡 팬 전용 보조금 2,000위안까지 이 모든 혜택이 다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비아디, 진짜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용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1년 만에 값이 반토막 나는 건 기본이에요. 저는 이 비아디 차량에 차주입니다. 차를 받은 지 7일 정도 됐고 번호판도 아직 안 달았는데 차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도 국제 모터쇼에서 아우디, 벤츠, BMW와 같은 한때 하늘 위의 브랜드라 불리던 고급차들이 믿기 어려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형 벤츠 C클래스는 무려 19만 위안이면 구매할 수 있고 아우디 A4는 17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헐값 세일을 해도 판매량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황다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또 최근 한 블로그는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 브랜드는 이미 신격화된 위치에서 내려왔다. 전시회에서 벤츠 C클래스 가격을 물어봤더니 판매원이 가장 저렴한 버전이라면 현금이든 할부든 가능하다. 현재 최저가는 약 25만에서 26만 위안 수준이지만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다른 고급차 모델들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순수 벤츠 C 260L은 얼마인가요? 할부로 구입하면요.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19만 위안 정도입니다. 아우디 A4는요? 지금 얼마인가요? 입문형 모델 기준으로 제조사 금융 할부를 이용하시면 약 17만 위안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7만 위안이면 아우디 A4L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Q5는요? Q5 입문형 모델은 약 22만 위안대입니다. 그럼 BMW 3 시리즈는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현재 3 시리즈는 등록까지 포함해서 약 25만에서 26만 위안 수준입니다. 할부로 구입하면요? 요즘은 할부나 일시불이나 사실상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터쇼 현장에서 차량 대량 공급을 담당하는 제트카 회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내 자동차 수량이 이미 수요를 한참 초과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딜러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고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국유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제보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재고량이 350만 대를 돌파하며 최근 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완성차 업체들의 미판매 차량이 거대한 주차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행거리 0km의 신차와 중고차 물량이 시장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다수의 차량이 정가 대비 50에서 60%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신차를 번호판 세금 포함 패키지로 등록해 중고차로 위장한 신차 떨이 방식이 대거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매년 1월부터 4월은 자동차 업계에서 상반기 최대 성수기로 꼽히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들어 합자 브랜드 차량의 판매량은 일제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차량 가격 인상, 고금 리밋, 고혜택 금융 프로모션의 종료 등이 지목됩니다. 혼다의 경우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 감소했고 BMW는 일부 모델이 4만 위안대까지 떨어졌으며 6월 한 달간 판매량이 약 1만 대 감소했습니다. 아우디도 1만 대 이상 감소했고 특히 벤츠는 내연기관차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40% 급감,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7월 한 달간 전체 럭셔리 차량 소매 판매량은 17만 대에 그쳤고 전월 대비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 가격은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 중이지만 실제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시장 전반이 소비 위축이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가격 하락, 그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가 보조금 정책의 종료. 최근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규모는 예전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신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한 셈이 되어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거나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들은 판매 부진, 재고 누적, 가격 인하 압박의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연말 대출 상환 압박.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연말은 대출 상환 시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고가 많아도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할인 판매를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빌리고 잘 갚아야 다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금융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11월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 오는 11월부터는 신차, 중고차, 수출 차량을 막론하고 배출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국내 소비뿐 아니라 러시아 등 제3국 수출 물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구매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판매 속도는 급감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 내 제조사들은 내수시장 가격 인하를 통해 재고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에 존재하는 129개의 전기차 브랜드 중 2030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고작 15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성 자동차 회장 위건군 역시 직설적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흥다 시각이 이미 도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대기업 연합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경고했습니다.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이 서로 맞물려 강화되면서 업계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 역시 충격적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내 30개 상장 자동차 기업의 순이익 합계는 겨우 377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1년 동안 2,200억 위안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답은 바로 중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유도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많은 국가 자금과 개발 계획이 투입됐고 지방정부는 세수와 고용 확대를 위해 헐값에 토지를 내주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2014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5,500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과잉 생산의 또 다른 그림자는 가격 경쟁의 참혹함입니다.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익을 내는 딜러는 3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딜러들은 원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차를 팔고 있으며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고액 리베이트를 주거나 심지어 적자를 감수한 덤핑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들은 판매 실적을 부풀려 허위 보고를 하고 팔리지 않은 신차를 0km 중고차로 둔갑시켜 회색 시장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신차들이 팔리지 못한 채 자동차 묘지라 불리는 공터에 버려져 그 모습은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곤명의 한산 속에 몇천 대에서 많게는 수만 대까지 되는 재고 신차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는 거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산 전체가 빽빽하게 말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차들 솔직히 말해서 조용히 폐차장으로 갈 운명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형님들 한번 보세요. 이거 장관 아닙니까? 누가 신차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소리 하던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안에 신차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차도 전부 휴지 조각 될 겁니다. 왜냐고요? 현재의 자동차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빨라 중고차가 전혀 소화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산 위에 주차된 거 전부 신차입니다. 곧 재고로 넘쳐나서 팔리지 않을 차들이에요. 게다가 이 차들 예전에는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던 한참 앞서간다라는 잘 팔리던 인기 모델들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쓰레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처한 위기는 더욱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5월 이후 비아디의 중국 내 차량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며 수년간 이어온 지속 성장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2024년 8월 발표된 분기 실적에 따르면 비아디는 최근 3년 사이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하락폭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8% 급락했고 이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6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에 이릅니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이른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최근 보유 중이던 비아디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려 17년간의 장기 보유 끝에 미국의 유명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가 마침내 중국 전기차 대표기업 비아디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미중 간 상징적 투자 관계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셈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비아디 H주 전량을 이미 매각 완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디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버핏의 매도는 단순한 투자 철수가 아니라 비아디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워런 버핏에게 주식을 전부 매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버핏이나 저나 똑같은 핵심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랑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만 놓고 보더라도 비아디의 전체 순이익은 무려 403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큰 이익을 낸 회사가 여전히 지급 기한 연장이나 상업 어음 같은 금융수단을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높은 이익을 내고도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상업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최근 비아디가 2015년 판매 목표를 기존 550만 대에서 460만 대로 엄밀히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비아디는 그동안 낮은 가격 전략과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보조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졌고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 전쟁을 통해서만 판매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3년 비아디는 이 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과도한 가격 인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비아디가 가장 의존해온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현금 흐름 악화입니다. 감독당국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60일 이내에 공급업체 대금을 결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의 기존 평균 결제 주기는 무려 275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결제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면서 자금줄이 단숨에 조여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해외 시장이 일부 수익 성장을 가져오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아디의 수출 전략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 역시 공급 과잉과 신차 출시 지연 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1995년 단순 배터리 공장에서 출발해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 2016년 브랜드 이미지를 재편성하면서 중공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선두주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아디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정부는 고용과 세수를 지켜야 하고 기업은 이익과 생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쉽게 조정될 수 없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끝없는 내몰림 속으로 빠져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아디의 시장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자동차 정비사는 비아디 친 플러스 차량을 수리하던 중 압축기를 분해하자 내부에서 이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흰 연기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이고야, 차 한 대 수리하다가 별꼴을 다 보네요. 이건 비아디 친 플러스 차량인데요.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서 단순 수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압축기만 분해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압축기를 뜯는 순간 제가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이 난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안에 웬 걸레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연기도 계속 나와요. 입으로 불면 잠깐 없어졌다가 금방 또 생깁니다. 냄새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혹시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이쪽을 보세요. 다른 구멍에서도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물까지 부어봤는데요. 연기가 멈추질 않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0만 위안 넘게 주고 산 비아디 차량인데 2년도 안 됐고 여름 한철 지나고 나니까 핸들 가죽이 그냥 벗겨졌어요. 이게 무슨 품질입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뱀보다 못한 수준인데 이런 차를 도대체 누가 감히 사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품질 좀 보세요. 핸들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열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손으로 한번 쓸어보기만 해도 표면이 다 벗겨집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형님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비아디입니다. 2022년에 샀으니까 벌써 3년째 타고 있는 차인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품을 갈았는지 보세요. 거의 새 차 한 대를 다시 맞춘 수준입니다. 며칠 전엔요, 와이퍼 좀 보세요. 페인트가 왕창 벗겨졌습니다. 와이퍼는 자동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도색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갑니다. 품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비아디를 욕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 차, 제가 제 돈 주고 산 차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 그건 까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건 전부 사실입니다. 교체한 항목들,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먼저 와이퍼요. 페인트가 그냥 덩어리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체했습니다. 문 손잡이는요, 스마트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차 옆에 가도 반응이 없어서 이것도 바꿨어요. 뒤쪽 테일램프는 겉보기엔 멀쩡했거든요.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교체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기능은 자꾸 자리 위치를 기억 못해요. 매번 다시 설정해야 하니까 모듈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블로어 모터, 에어컨 팬이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서 그것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는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소리 때문에 3번이나 교체했는데 아직도 소음이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차 3년 탔고 주행거리도 48,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한 부품만 따져보면 거의 새 차 한 대를 다시 만든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아디 차량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외진 곳에 버릴 수 있는 차거든요. 지금은 2025년 2월 24일 밤 8시 북경 시간 기준이고요. 위치는 항주 청산호 관광지 근처입니다. 차종은 비아디 송플러스. 근데 지금 차가 아무 이유 없이 고장이 나서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여긴 사람도 거의 안 다니는 외진 지하 주차장입니다. 양쪽 모두 폐쇄된 공간이고요. 기름도 가득, 배터리도 완충 상입니다. 그런데 차 문을 열면 계속 외부 전원 연결됨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뜨고 차가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시 껐다 켜도 계속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세요. 차량 시동 후 기어를 넣고 주행하세요. 라는 안내만 반복되는데요. 실제로는 충전기조차 꽂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수십 번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받질 않습니다. 전화번호 408-30-3666 계속 통화 중이거나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1시간이 더 지나서 배터리 잔량이 20%밖에 안 남았고요. 이 지하 주차장은 너무 추워서 체감 온도가 0도에 가까워요. 주변엔 아무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비아디 차량이 자연적으로 폭발하거나 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장면들을 더 많이 기록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동아프리카 국가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보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현지 젊은 세대가 주도했으며 이들은 케냐와 네팔의 Z세대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불평등, 전기, 수도 공급 중단, 기초 인프라 붕괴, 생활고 문제 등을 방치해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점차 폭력적인 소요 사태로 번졌고 특히 현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상점들이 약탈과 방화의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중국인 사업자는 최대 5천만에서 6천만 위안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소상첨보 보도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현지에 거주하는 화교 정씨는 인터뷰에서 비록 저희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단전 조치가 우리 생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기에 시위 자체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집 인근에 있던 한 중국인 소유의 대형 상가는 9월 25일 밤 현지 폭도들에게 습격당해 약탈과 방화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으며 피해액은 5천만에서 6천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이어서 현재 많은 중국 교민들이 귀국을 선택하고 있다며 자신과 주변 교민들은 경찰과 군의 비용을 지불해 일종의 사슬 보안 계약을 맺고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9월 26일 정오 또 다른 폭도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경찰이 무력으로 대응해 가까스로 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전국 불안이 가중되자 9월 29일 마다가스카르 앙드리 라주엘리나 대통령이 국영TV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정부의 전격 해산을 선언하며 총리 엔사이 및 주요 일부 관료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보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총리 후보군은 3일 이내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에서 벌어진 시위와 충돌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국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정경과 단수 문제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과 화교를 향한 대통령의 유화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력 사태는 마다가스카르에 거주 중인 많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인이 약탈이나 공격을 당하는 사건은 이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7월 28일 디젤 가격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앙골라 전역에 소형 버스 운전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고 이는 앙골라 전역으로 확산되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심각한 시위 사태로 번졌습니다. 7월 30일 중공 관영 매체인 CCTV는 앙골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로 22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앙골라 차이나타운 이사장 황야권은 이번 폭동 사태로 다수의 화인 상점이 약탈당했으며 일부 점포는 불과 수십 초 만에 완전히 털려버렸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초 동아프리카 모잠비크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대선 결과에 반발해 대규모 시민들과 수도 마푸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로 인해 일련의 폭력 충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속에서 대규모 반중국 정서가 폭발하며 중국과 관련된 다수의 상점과 시설이 시위대에 의해 약탈되는 반중 폭동 사태로 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일부 모잠비크 시위대가 중공이 원조한 장갑차를 몰고 현지의 중국인 슈퍼마켓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조국의 원조가 역설적으로 현지 화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과연 이 장면을 본 중국인 상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에 한 네티즌은 전문가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며 냉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SNS 이용자는 이번 사태에서 중국인 상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공과 모잠비크 정부가 협력해 세운 농업 시범센터까지 현지인들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농업 시범센터가 약탈당한 이후의 현장입니다. 이 장면은
모잠비크 현지인들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공장을 약탈하고 불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방 민주 국가들에 대해서는 늘 전략 외교로 강경하게 나서던 중공 당국은 정작 자국민들이 모잠비크에서 이런 참담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철수 조치나 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공산당 엄마는 아프리카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중국의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가 쓴 중공 옹호 글을 인용하면서 만약 중공이 쉽사리 철수 조치를 취하면 해외에서 땀 흘려 축적한 많은 중국인들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의 논리는 창업 성과의 재산을 외부에 넘겨주는 것보다 오히려 현지에 남아서 스스로 이익을 지키는 편이 낫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일부 중국 상인들은 이미 권총과 소위탄 등 방어용 무기를 준비해 놓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12월 24일부터 모잠비크인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아프리카 형제들이야 잠깐 욱한 거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형제라면 형제 걸 가져가야지. 그걸 약탈이라 부르면 안 되지. 아프리카 형제들, 우리 중국인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어떤 네티즌은 중공을 저 슈퍼마켓 약탈 당한 거 아쉬울 거 없지. 저기서 슈퍼마켓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다 권력 있는 자본가들이지. 은근히 비꼬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말 모잠비크인들이 중국인 화교를 약탈하는 장면입니다. 도로의 사람들이 벽돌이나 바리케이드 같은 걸로 길을 막아놨고 어떤 사람들은 차량 몇 대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현지 화교인 류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한 달째 가동을 멈췄다며 흑인들이 먹을 것과 생활용품을 약탈하고 여러 상점들을 털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지 못하는 걸 보고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함께 약탈에 가담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전을 우려해 한 번에 대량으로 생필품을 사두고 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점과 공장이 약탈 방화되고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화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은 당신의 든든한 뒷배다 라고 외치던 중공 당국은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공 대사관의 대응 역시 단순한 주의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대사관은 최근 중국 국민들에게 모잠비크 방문을 자제하라고 주의 안내를 발표했다고 전했지만 현지 화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정도 멘트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중공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황도 공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영상 속 제보자는 콩고 민주에 오지 마세요. 여기 물가는 7배 비쌉니다. 그리고 중국 화교만 골라서 약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화교들이 주로 거주하는 크루위지라는 도시를 언급하며 여기서는 달러를 위안화처럼 쓰고 있어요. 7달러를 1위안처럼 쓰는 셈이라 상상 이상으로 물가가 비쌉니다. 중국인 마트에도 가격이 몇 배나 더 뛰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긴 구리랑
코발트 광산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고 중국인도 엄청 많아요. 이 근처에만 해도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화교의 한 80%가 이 지역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치안이에요. 진짜 심각합니다. 중국인을 노린 강도나 무장 공격은 물론이고 심지어 테러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매년 이 지역에서 목숨을 잃는 중국인도 수십 명, 많을 땐 100명까지 된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 치안은 정말 안 좋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은 물가가 매우 비쌉니다. 국수 한 그릇에 10달러, 채소 가격이 고기보다 비쌉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의 빈곤한 주민들이 중국인이 돈을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을 가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2015년 6월 8일 챈베시 협력구역 내의 다용 가스 회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 직원인 왕모 씨와 마모 씨가 생활구역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경보가 울리자 곧바로 철문을 닫아 내부를 봉쇄했지만 소총으로 무장한 4명의 강도들이 강제로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 강도들은 이전 총격에서 떨어뜨린 탄피를 회수했고 감시 카메라 시스템 본체를 분해해 가져갔으며 현금 8만 콰차와 미화 2,000달러를 강탈하고 차량 한 대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5월 28일과 29일에 이어 지난 2주 동안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강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경우 현지인들 앞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십시오. 요즘 잠비아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은 돈이 많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돈 많아 보인다는 편견이 생긴 겁니다. X 플랫폼의 한 블로그 뉴스 조사는 게시글에 중국 당국이 아프리카에 이른바 현금 살포식 원조를 시작한 이후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주민들이 중국인을 돈줄 또는 현금 인출기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경찰까지도 노골적으로 중국인을 상대로 갈취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마치 어떤 암묵적 합의를 한 듯이 돌아가면서 중국인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 남아공이 끝나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그 다음은 앙골라, 더 심각한 건 나이지리아로 가면 아예 중국 기업 전체를 통째로 털어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인 상점이 털리는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앙골라의 경우 일단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빈민들이 곧바로 차이나타운으로 몰려들어 중국인 상점을 습격합니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과 가전제품 매장이 집중 타격을 받았고 현장에는 남녀노소, 심지어 10대 아이들까지 가세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일부 중국인 업주들은 대형 화물차를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보안 요원들이 총을 들고 순찰했지만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니 전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도 2024년 12월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폭동이 발생했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슈퍼, 공장 수백 곳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군복을 입은 사람들까지도 가담했습니다. 현지 경제는 극도로 열악해 국민의 7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중국인들의 피해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현지 중국인들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경찰이 당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기도 한다.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중공 대사관의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다. 대사관은 이건 해당 국가의 내정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즉 해외에서 중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국 대사관조차도 말투가 한없이 약해지고 이른바 전랑 외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불과 2024년 9월 5일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3,600억 위안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공에 날리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중국인을 박해할 자원을 보장해주는 꼴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중공 대사관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매일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무슨 00X 대형 구축함과 6세대 우주 전투기라고 떠드는 건 무엇인가?
정작 아프리카에서 중국인이 위험에 처했을 땐 왜 입을 다무는가? 또 다른 네티즌은 전랑은 어디 갔나? 우경은 어디 있나? 언제쯤 스스로를 진지하게 대할 텐가? 이 나라, 이 당, 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중공 당국은 미국, 유럽 같은 민주 국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전랑 외교로 맞서지만 정작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에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중국 관영 매체 북경청년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배우 오경이 감독 겸 주연을 맡은 영화 전랑2가 아프리카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중 선발대팀이 남아공 빈민가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경은 직접 웨이보에 글을 올려 남아공 선발팀이 빈민가에서 약탈당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랑의 길은 아직 멀다. 형제들이여 보디가드를 더 고용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현실 속 전랑은 이렇게 겁쟁이였나? 3,600억 위안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나? 도대체 누가 다 해먹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빨간색 여권을 꺼내지 않았나? 전랑이 말하길 여권을 꺼내지 않으면 그래도 덜 맞는데 꺼내면 더 두들겨 맞는다. 심지어 오경의 전랑팀이 아프리카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자부하며 대만을 향해 군사 위협을 일삼는 중공 체제의 뼈아픈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민중의 생활 수준이 이미 절벽처럼 추락하고 사회 각 분야가 쇠락하며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중공 당국은 아프리카 원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중국 내 특혜 대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동대학의 학반제입니다. 산동대는 아프리카 유학생 한 명당 여러 명의 여성 학반을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산동성 내 대학 입학선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지 유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학하지만 학교는 엄밀히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외모가 준수한 유학생들을 선발해 아프리카 유학생의 학습 동반자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해당 제도로 인해 유학생이 임신, 낙태, 심지어 혼혈아 출산 사례까지 연이어 발생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른바 학반제가 시행된 지 불과 5년 사이 산동대의 에이즈 감염률이 무려 295.2%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유흥업소보다도 감염률이 더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산동대는 입학선을 40점이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는 이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산동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프리카 유학생이 에이즈를 100명이 넘는 여대생에게 전염시켰다는 뉴스는 충격적입니다. 2007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온 한 유학생이 에이즈 증상이 악화돼 입원했고 그는 병상에서 재학 중 최소 수백 명의 여대생과 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그중 최소 20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2010년부터 아프리카 흑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아예 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유학 오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 대만 네티즌은 대만의 무지한 유권자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공산당 치하에 놓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중공에게 통치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7가지 요소가 있다.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력 없이 얻은 부. 3. 인격 없는 지식. 4.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5. 도덕 없는 상업. 6. 양심 없는 쾌락. 7. 희생 없는 신앙. 이에 한 네티즌은 인류를 파멸시킬 7가지 요소를 중공은 그걸 전부 다 갖췄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